나리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깊은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쿵쿵쿵 쉬지 않고 두드리는 그 소리에 이참판댁 소슬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지요.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다해진 저고리를 걸친 12살 남짓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두 주먹이 벌겋게 부어오르도록 대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요. 나리 제발 나와보십시오. 오늘 밤은 큰일이 납니다. 한참 만에 삐걱 소리를 내며 쪽문이 열리고 잠에서 덜 깬 하인 하나가 상투를 붙잡은 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웬 소란이냐며 눈을 부라리던 하인은 아이의 몰골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뒷마을 거지 아이가 아니냐 썩 물러가라는 호통이 떨어졌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했지요. 제발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리께서. 오늘 밤 그 방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안채에서 등불이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자리옷 위에 겉옷만 걸친 이참판이 몸소 마당으로 나선 것이지요.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으나 형형한 눈빛과 고든 허리는 젊은 사람 못지않았습니다.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였으나 이 야심한 시각에 잠을 깬 탓인지 미간에 골이 깊게 패어 있었지요. 이참판은 마당에 엎드린 아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이 밤중에 대문을 부수느냐? 무슨 일이냐? 아이는 다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클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목소리를 짜냈지요. 나리 오늘 밤은 절대로 그 방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뱀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도골문뱀이 나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뱀이라니 그것도 사람을 노리는 뱀이라니 대낮에도 믿기 힘든 소리를 한밤중에 짓거리는 아이를 보며 다들 실성한 아이로 여겼지요. 이참판의 얼굴에도 노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은근히 놀리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지요.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망측한 헛소리를 들어놓느냐? 뱀이 방에 들어가 사람을 노린다니 그런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소인이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인의 아비가 평생 뱀을 잡던 사람입니다. 소인은 뱀의 기척을 합니다. 오늘 낮에 사랑방 굴뚝 아래서 뱀이 지나간 자국을 보았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그 방을 피하십시오. 이참판은 그 말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뱀 잡던 아비를 둔 거지 아이의 헛소리에 자신이 놀아났다는 생각이 들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그는 하인들에게 매섭게 명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건장한 하인 둘이 달려들어 아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나리 제발요. 오늘 밤만은 그 방을 피해 주십시오. 소인이 거짓을 고하면 이목을 내놓겠습니다. 제발. 그러나 그 절박한 외침은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골목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고 손등은 매질에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아이는 대문을 향해 다시 한 번 소리쳤습니다. 나리 제발 오늘 밤만은.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아이는 골목 끝 담벼락의 등을 기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원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뱀의 기척을 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날 밤 이참판댁 사랑방에서는 정녕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야담나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밤
그 방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 이야기입니다. 마을 뒤편 야트막한 산자락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봉출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나이는 이제 겨우 12살, 볕에 그을린 얼굴에 비쩍 마른 몸이었지만 유난히 눈빛만은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봉출이의 아비는 원래 땅꾼이었습니다. 산과 들을 다니며 뱀을 잡아 약재상에 파는 일을 하며 살았지요. 뱀을 잡는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봉출이의 아비는 유독 재주가 좋았습니다. 뱀이 지나간 자리에 풀 냄새, 흙이 눌린 모양, 그리고 뱀 특유의 비릿한 냄새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지요. 아비는 봉출이가 6살이 되던 무렵부터 산을 함께 다니며 그 재주를 하나둘 가르쳤습니다. 뱀은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뱀의 자리를 밟거나 뱀을 놀라게 하면 문다. 뱀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냄새로도 알고 소리로도 안다. 아들아, 너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 그 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늘 조심히 쓰거라. 봉출이는 아비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아비는 독사에게 물린 나무꾼을 구하려다 대신 물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봉출이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봉출이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나무를 해주고 물을 길어주며 밥 한 술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봉출이에게 마음을 써준 이가 바로 이참판댁 친모 사머리였습니다. 사머리는 나이 40줄에 접어든 여인으로 이참판댁에서 20년 넘게 바느질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자식을 낳지 못한 사머리는 봉출이를 볼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들어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며 감자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봉출아, 오늘도 밥은 먹었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 셈이냐? 나리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 언제 한번 사랑채 마당 쓸이라도 시켜달라 청을 넣어볼까? 사머리 아주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는 밥 한 술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봉출이는 이참판을 먼 발치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젊어서 벼슬을 지내다 낙향하여 이제는 고을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분이었지요.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곡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가 있으면 약값을 대신 치러주기도 하였으니 고을 사람들은 그를 참판 날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봉출이 또한 지난 겨울 심한 콧불로 쓰러졌을 때 사머리의 청으로 이참판댁에서 며칠 몸조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참판은 낯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였고 의원까지 불러 약을 지어주었지요. 봉출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오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무서운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봉출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참판댁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그 안으로 사랑채와 안채, 곡간채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넉넉하여 살림은 부유하였고 이참판의 인품 또한 후덕하여 고을에서 그를 나쁘게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듯한 살림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참판댁의 마름 노릇을 하는 한덕보라는 자였지요. 한덕보는 원래 이참판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으로
십수년 전 살림이 어려워지자 이참판에게 몸을 의탁하며 마름 자리를 얻은 자였습니다. 이참판은 먼 친척이라 하여 그를 믿고 논밭과 곡식 출납을 모두 맡겼지요. 한덕보는 처음 몇 해는 성실히 일하는 척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커졌습니다. 소장료를 거둘 때 슬쩍 웃돈을 얹어 제 주머니를 채우고 곡식을 팔 때 장부를 조작하여 차액을 빼돌렸지요. 게다가 노름에 손을 대면서 그 씀씀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노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덕보는 급기야 이참판 몰래 논면 맞이기를 팔아치우고 문서를 위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참판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마침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하며 향촌의 큰 살림들을 두루 살핀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지요. 이참판은 오랫동안 미루어두었던 논밭 문서와 곡식 출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해 보아야겠다며 한덕보를 불러 다음 달 초부터 지난 5년치 장부를 모두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한덕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난 5년간 그가 빼돌린 재물이 얼마인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지요. 장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날에는 관아에 끌려가 옥살이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덕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뒷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가 노름판에서 알게 된 곽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곽서방은 원래 땅꾼 출신으로 사냐를 떠돌며 뱀을 잡아 파는 일을 하다가 근래에는 노름판을 전전하는 건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재고 눈치가 빨라 뱀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남달랐지요. 한덕보는 노름판에서 몇 번 곽서방에게 돈을 빌려준 인연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인연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덕보는 야심한 밤 곽서방을 은밀히 불러 술상을 차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만은 서늘했지요. 곽서방 자네 예전에 독사를 산채로 잡아본 적이 있다 하였지. 그것도 아주 독한 놈으로 말일세. 곽서방은 술잔을 기울이며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그야 여러 번 잡아보았지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한덕보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내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이 일만 해준다면 자네 노름빚은 내가 모두 갚아줌 세뿐만 아니라 은자 100냥을 더 얹어주지. 곽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은자 100냥이라면 그의 노름빚을 갚고도 남는 큰돈이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큰 돈을 내놓으시는 겁니까? 한덕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참판댁 사랑방에 독사 몇 마리를 넣어주게.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말일세. 곽서방은 순간 술잔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노름빚에 몰린 처지라 하나 이는 사람을 해치는 큰 죄였지요. 하지만 한덕보는 그런 곽서방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복의 자네도 알지 않는가? 노름빚을 갚지 못하면 자네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저작거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처지일세. 이 일만 해내면 자네는 새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이 뱀에 물려 죽는 것은 세상에 흔한 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걸세. 그저 재수 없이 뱀에 물린 것으로 끝날 일이야. 곽서방은 오랜 침묵 끝에 결국 술잔을 비우고 낮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하지요. 다만 확실한 놈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단번에 보낼 수 있는 독한 놈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끔찍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곽서방은 그날부터 인근 산을 뒤져 독이 가장 강한 뱀들을 잡아 모으기 시작했지요. 살모사와 까치살모사 등 맹독을 지닌 뱀 여러 마리를 항아리에 담아 은밀히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덕보는 참판댁 사랑방 구조를 곽서방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사랑방 뒤편 굴뚝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곳이 예전 온도를 수리하며 생긴 틈이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이참판이 잠든 깊은 밤, 그 틈으로 독사들을 방 안에 풀어놓는 것이었지요. 뱀들은 온기를 찾아 이불 속으로 파고들 것이고, 잠결에 물린 이참판은 손을 쓸 새도 없이 숨을 거둘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날이 밝아 시신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그저 재수 없게 독사에게 물려변을 당했다고만 여길 뿐. 그 뒤에 숨은 계획을 의심할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이 한덕보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보름을 며칠 앞둔 금은 무렵으로 정해졌습니다. 달빛이 없어 어둠이 짙은 밤이니 이를 버리기에 더없이 좋은 때였지요. 그 무렵 봉추리는 산자락 오두막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에게 물려받은 예민한 감각은 봉추리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찜을 지던 봉추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낯선 냄새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흔한 산나물이나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비가 살아있을 때 뱀을 여러 마리 잡아 항아리에 모아둘 때 나던 그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봉추리는 나무찜을 내려놓고 냄새가 나는 쪽을 살폈지요. 산깃을 후미진 곳에 낡은 원두막 하나가 버려진 채 서 있었는데 그 냄새는 바로 그곳에서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봉추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원두막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항아리 서너 개가 놓여 있었고 항아리 안에서는 스삭스삭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봉추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독사를 한꺼번에 모아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봉추리는 조심스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많은 독사를 모아둔 것일까? 봉추리는 그날 이후 며칠간 그 근방을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곽서방이 항아리를 들고 마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몇 번 목격하게 되었지요. 더욱 이상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이참판댁 근처를 지나던 봉추리는 담장 아래서 익숙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미세하게 눌린 자국과 풀이 스친 흔적. 그것은 분명 뱀이 지나간 흔적이었지요. 봉추리는 아비에게 배운 대로 그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흔적은 참판댁 사랑채 뒤편 굴뚝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봉추리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비는 늘 말했지요. 뱀이 있는 곳은 유독 고요하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뚝 끊긴다. 사람이 함부로 다가가면 뱀이 먼저 알아챘나. 봉추리는 굴뚝 근처에서 정말로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풀벌레 소리가 요란해야 할 그 자리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던 것이지요. 봉추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참판댁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하지만 봉추리는 아직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떤 큰 계획이 숨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판 날있게 은혜를 입은 자신이 이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추리는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옆집 할멈을 만났습니다. 할멈은 봉추리의 낯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는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봉추라, 요 며칠 참판댁 개들이 밤마다 컹컹 짖어대고 닭들도 회에 오르지 않고 자꾸 마당을 헤맨다 하더구나. 짐승들이 저리 불안해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예로부터 짐승이 사람보다 먼저 화를 안다 하지 않았느냐. 봉추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짐승들조차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뜻이었지요. 봉추리는 할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불안이 봉추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봉추리는 다음 날 새벽 사머리를 찾아갔습니다. 부엌 앞에서 나무를 다듬던 사머리는 봉추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지요. 봉추라,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봉추리는 다급하게 그간 보고 들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속 원두막에 가득한 독사, 항아리, 참판댁 담장, 아래 굴뚝까지 이어진 뱀의 흔적.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그 자리의 정적까지 봉추리의 이야기를 듣던 사머리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머리 역시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추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큰일이다. 허나 뱀이 알아서 담을 넘어 사랑방까지 찾아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이겠느냐? 혹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겠느냐? 봉추리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주머니, 제 아비는 평생 뱀을 잡던 사람입니다. 저는 뱀이 지나간 자리를 압니다. 뱀이 저 혼자 담을 넘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굴뚝 아래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독사가 한 곳에 모여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사머리는 봉추리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참판댁에서 살아오며 이렇게 눈빛이 확신에 찬 아이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머리는 결심한 듯 손에 든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내가 말한 그 굴뚝 아래로 가보자꾸나.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굴뚝 아래에는 정말로 봉추리가 말한 대로 흙이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자세히 보니 온도를 보수하며 생긴 좁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보던 사머리는 흠칫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안쪽에서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사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봉추라, 이것이 정녕 사람이 일부러 만든 통로란 말이냐? 봉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주머니. 이 틈으로 뱀을 흘려보내면 뱀은 따뜻한 온돌 기운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대로 오늘 밤을 넘기면 날이 깨서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사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내 오늘 저녁 날이께 아뢰어보마. 허나 봉추라, 너도 알다시피 날이께서는 워낙 강직하신 분이라 근거 없는 말은 쉬이 믿지 않으신다. 부디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그날 저녁 사머리는 조심스레 이 참판을 찾아 봉추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판은 처음에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어허, 그것 참 재미난 이야기로구나. 뱀 잡던 아비를 둔 아이의 상상이 지나친 게지. 그런 헛소리에 흔들릴 내가 아니다. 사머리는 몇 번이고 다시 아뢰었지만 이 참판의 마음은 쉬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집안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꾸중만 돌아왔지요. 사머리는 답답한 마음을 아는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봉추리가 직접 대문을 두드리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사머리를 통한 말이 통하지 않자 봉추리는 마지막 힘을 나리, 다해 제발 몸소 문좀 참판댁으로 열어주십시오. 달려가 대문을 제발 두드렸던 문 좀 것이지요. 열어주십시오. 그 절박한 애원은 결국 매질과 함께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봉추리는 한참 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손등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알린 진실이 미친 소리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봉추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봉추리는 어두운 골목에 앉아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긍불 하나가 사랑채 쪽으로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리께서 잠자리에 드시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자 봉추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봉추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봉추리는 하늘을 향해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문득 아비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때로 그 사람의 원망을 사는 일도 뒤따르는 법이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본 것을 끝까지 전하거라 믿어주지 않는다 하여 멈추지 말거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가닿는 법이니라. 봉추리는 그 말을 되새기며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아비가 남긴 그 말의 뜻을 몸소 확인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봉추리는 눈물을 훔치며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사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와 봉추리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봉추라, 여기 있었구나. 몸은 괜찮으냐? 봉추리는 사머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 나리께서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머리는 봉추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역시 나리를 몇 번이나 설득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리께서는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실 것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어둠 속에 서서 망연히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사머리가 문득 무언가 결심한 듯 봉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추라,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다. 우리가 직접 그 통로를 막든지 아니면 나리를 다른 곳으로 모시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한다. 봉추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제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봉추리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정문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 뒷산과 이어진 낮은 담을 넘어 사랑채 뒤편 굴뚝계로 몰래 접근하자는 것이었지요. 그곳에서 직접 그 틈을 막거나 혹은 뱀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잡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머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봉추리를 말렸습니다. 봉추라, 그러다 뱀에 물리기라도 하면 어찌하려느냐. 이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봉추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비에게 뱀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뱀은 함부로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뱀을 놀라게 할 때 무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이대로 나리께서 화를 당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너를 도우마. 나는 나리 곁을 지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겠다. 너는 부디 몸 조심하거라. 사머리는 다시 몰래 안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근처를 서성이며
이참판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봉추리는 뒷산 쪽 낮은 담을 살금살금 넘어 사랑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봉추리는 아비에게 배운 대로 발밑을 조심스레 살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굴뚝 아래에 다다른 봉추리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까 낮과는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한층 짙어져 있었지요. 봉추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뱀들이 그 틈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봉추리는 품속에서 낮에 미리 준비해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비가 남긴 낡은 부싯돌과 마른 쑥, 그리고 짧은 대나무 막대기였지요. 아비는 생전에 뱀이 매운 연기와 강한 냄새를 싫어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봉추리는 그 틈 앞에 마른 쑥을 쌓고 조심스레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스멀스멀 틈 사이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봉추리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게 서 있는 게.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곽서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뱀들을 확인하러 몰래 다시 찾아온 것이었지요. 곽서방은 굴뚝 앞에 쪼그려 앉은 봉추리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여기서 무얼 하는 게냐. 봉추리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군요. 당신이 이 뱀들을 여기에 풀어놓으려던 사람이군요. 곽서방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함부로 아가리를 놀리는 게냐? 그는 봉추리를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봉추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을 해치려는 자가 있습니다. 나와보세요. 곽서방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소란이 커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지요. 그는 봉추리의 멱살을 잡아채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내 이놈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추리가 피워둔 쑥 연기에 정신이 사나워진 독사 한 마리가 굴뚝 아래 틈새로 머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어둠에 익은 봉추리의 눈에는 그 서늘한 몸뚱이가 똑똑히 보였지만 곽서방은 봉추리를 다그치는데 정신이 팔려 제 발치로 다가오는 뱀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나리 뒤로 물러나십시오. 발밑입니다. 봉추리가 다급히 외쳤지만 곽서방은 그 말을 또 헛소리로 여기고 오히려 봉추리의 팔을 더욱 세게 비틀었습니다. 뱀은 이미 몸을 사려 곽서방의 발목을 향해 머리를 고추 세우고 있었지요. 봉추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곽서방의 소나귀에서 팔을 비틀어 빼내고는 곁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뱀의 머리 옆 바닥을 재빨리 내리쳤습니다. 그 다급한 손짓에 놀란 뱀은 물러서며 숲을 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곽서방은 그제야 자신의 발목 바로 옆을 스쳐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금 그것이 정령뱀이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봉추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풀어놓으려던 바로 그 독사입니다. 이래도 제 말이 헛소리로 들리십니까? 곽서방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사이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사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 누구요? 무슨 소란이요? 사머리는 사랑채 근처를 서성이다. 심상치 않은 기척을 느끼고 뒤편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곽서방은 사머리를 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얼굴이 알려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봉추리를 거칠게 밀쳐내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머리는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사람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 다들 나와 보시오. 그 외침에 참판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사방에서 달려 나왔지요. 곽서방은 담을 넘어 달아나려다 마당 쇠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랑채 뒤뜰은 대낮처럼 환해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참판 역시 그 소란의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봉출이었습니다. 이참판은 순간 낮에 자신이 매몰차게 쫓아냈던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사머리가 다급히 아뢰었습니다. 날이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굴뚝 아래를 보십시오. 사람이 일부러 뱀을 흘려보내려 파놓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바로 그 일을 하려던 자입니다. 이참판은 하인들이 붙잡은 곽서방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곽서방은 겁에 질려 눈을 이리저리 굴렸지만 이미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참판은 직접 굴뚝 아래로 다가가 그 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손이 지나갈 만큼 벌어진 틈에서는 여전히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 순간 이참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참판은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곽서방을 결박하고 관아에 알릴 채비를 하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몸소 봉추리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얘야 정녕 내 말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어 너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다친 곳은 없느냐? 봉추리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나리께서 무사하시다는 사실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나리 발자 관아에서 포교들이 나와 곽서방을 문초하였습니다. 곽서방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이참판이 직접 나서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배후를 밝히라 회유하자 결국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주한 것은 다름 아닌 마름 한덕보였다는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참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십수년을 한 집안 식구처럼 믿고 살림을 맡겨온 먼 친척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몄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덕보는 그날 새벽 이미 심상치 않은 소란을 눈치채고 짐을 꾸려 달아나려다 관아의 포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그동안 빼돌린 재물의 일부와 위조한 문서들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지요. 지난 5년간 그가 저지른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을관아에서는 새로 부임한 원님이 몸소 이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원님은 한덕보가 지난 5년간 빼돌린 재물의 규모를 낱낱이 밝히라 명하였고 최포교라는 노련한 포교가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진상을 캐어나갔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덕보가 몰래 팔아치운 논밭 가운데는 본디 소작을 붙이던 가난한 농가들에게서 헐값에 빼앗다시피 사들인 땅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논밭을 잃고 할 일 없이 떠돌던 이들이 하나둘 관아 앞에 모여들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최포교는 그 모든 사연을 낱낱이 기록하여 원님께 아뢰었고 원님은 한덕보가 부당하게 취한 재물과 문서를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명하였습니다. 이참판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사비를 보태어 억울하게 땅을 잃었던 이들의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판댁 마름이 그토록 오랫동안 저지른 부정을 알고는 혀를 내둘렀고 동시에 그 모든 일을 밝혀낸 것이
다름 아닌 12살 소년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한덕 보는 관아에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곽서방의 자백과 위주, 문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놓여 있었지요. 결국 한덕보는 살인을 모의한 죄와 재물을 빼돌린 죄로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곽서방 또한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자백하여 죄를 밝히는데 협조한 정상이 참작되어 한덕보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이참판은 사랑채로 봉추리를 불렀습니다. 지난밤 매질을 당한 자리에는 약을 발라주었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참판댁에 머물게 하였지요. 이참판은 봉추리의 손을 잡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너를 그리 매몰차게 대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내가 목숨을 걸고 알려준 진실을 나는 헛소리로 치부하였으니 이는 내 어리석음이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봉추리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히 답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아비에게 배운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리께서 무사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참판은 봉추리의 그런 마음 씀씀이에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봉추리에게 앞으로 참판댁에 머물며 글 공부를 하라 청하였습니다. 내게는 뱀을 아는 재주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고든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마땅히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봉추리는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몰라 몇 번이고 사양하였으나 사머리와 이참판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참판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머리는 봉추리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뒷바라지를 하였고 봉추리는 낮에는 글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참판댁 안팎을 살피며 은혜를 갚아 나갔습니다. 이참판은 그 뒤로 살림살이를 다시 정비하며 새로운 마름을 뽑고 곳간과 논반 문서를 철저히 살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에게도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몇 해가 지난 뒤 봉추리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참판댁에서 그를 배우고 예를 익히며 자란 봉추리는 총명하고 신중한 성품으로 고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지요. 훗날 봉추리는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나 이참판의 권유로 고을의 크고 작은 송사와 살림을 돕는 일을 맡아 사람들 사이에 억울한 일을 살피고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은 봉추리를 볼 때마다 그 옛날 대문 앞에서 쫓겨나던 어린 뱀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습니다. 하늘이 낸 재주도 결국 사람을 살리려는 고든 마음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이참판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종종 그날 밤의 일을 회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 때로는 어린아이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흘려듣지 않는 것이 큰 화를 면하는 지혜니라. 나는 그날 밤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느니라. 사머리 또한 늙음아까지 참판댁에 머물며 봉추리가 장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을 안악들에게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 되뇌곤 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봉추리가 장성한 뒤에도 그의 남다른 재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뱀에 물린 이가 생기거나 집터에 이상한 조짐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봉추리를 찾아왔습니다. 봉추리는 예전 자신을 미친 아이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의 매질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겪었기에 남의 말을 함부로 흘려듣지 않는 법을 배웠다며 사람들의 하소연을 늘 끝까지 들어주었지요. 그렇게 봉추리는 뱀을 아는 아이에서 사람을 살피는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대문 앞에서 쫓겨났던 소녀는 결국 그 집을 살리는 은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사머리가 끝내 봉추리의 손을 놓아버렸다면, 만약 봉추리가 매질 앞에서 포기하고 물러섰다면 이참판댁에 그날 밤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눈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것을 끝까지 믿고 전하려는 고든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미친 소리로 치부되고 매질을 당할지라도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를 더 일러줍니다. 아무리 가까이 두고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내는 겉모습만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참판은 십수년을 한 식구처럼 지내온 한덕보의 흉계는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낯선 거지 아이의 진심은 뒤늦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란 그 신분이나 오래된 정으로 흐려지기 쉬운 법이니 늘 곁을 살피고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참판댁에 그 밤은 오래도록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